저희가 특례시 사무 행정수요권과 관련해서 발표와 토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당초 강원대학교 정정화 교수님께서 이제 사회를 봐주시기로 하셨는데 부득이 코로나로 인해서 못 나오게 되셔서 제가 토론을 좀 맡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원시정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재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발표자 두 분과 토론자가 당초 또 네 분이었는데 이게 좀 조정이 되면서 토론자가 이제 두 명으로 줄어졌습니다. 그래서 소개 먼저 올리겠습니다. 먼저 특례시 발굴 권한 법제화 방안을 발표해 주신 전성훈 박사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고양시정연구원에서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특례시 사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는 그 어느 분보다 더 많은 공부를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4대 특례시 행정수요 비교 및 행정대응 방안을 주제로 용인시정연구원의 현승현 박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현승현 박사님 같은 경우는 특히 수리적인 분석들을 좀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수요에 대해서 한번 오늘 또 이제 자료를 이 책에 없이 이제 별세본으로 갖고 오셔갖고 한번 좀 깊게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토론자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유수동 박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박종혁 시정연구원 연구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가 아침에 멀리서 오시느냐고 고생들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발표와 토론하시는 시간도 많이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네 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발표하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20분 정도씩 시간을 좀 할애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토론을 해주시는 선생님들께도 10분씩 제가 좀 기회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플로어에 참 이런 경우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무슨 학회 토론 하는데 플로어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경우가 없는데 시간이 된다면 플로어에서도 저희가 좀 고견도 받고 연구 방향에 대해서 좀 의견 좀 듣는 이런 시간을 좀 가질 계획이 있습니다. 자, 특례시 저도 사실은 특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게 어찌저찌 법률이 통과되고 하다 보니 참 당초에 생각했던 거하고는 좀 많이 다른 상태로 이어지고 있고 또 국가 수준과의 관계 오히려 광역과 특례시의 관계에서 풀어나가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아직까지 이제 광역 입장에서는 매우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중앙 입장에서는 또 기초자치단체의 실태를 모르다 보니 약간 실천력이 좀 떨어지는 이런 대안들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좀 전달받고 거기로부터 우리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성훈 고양시정연구원 연구위원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방금 소개받은 고양시정연구원의 전성훈이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바대로 대략 한 20분 동안 발표를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특례시 발굴 권한 법제화 방안 연구입니다. 발표에 앞서서 먼저 두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는 좀 학술적인 성격보다는 정책적인 성격이 좀 강하게 내비치는 연구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양시정연구원에서 단독으로 진행한 연구과제가 아니라 특례시죠. 창원, 수원, 용인, 고양 이렇게 4개 특례시 대도시 연구원에서 공동과제로 작년에 추진한 연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발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목차를 보면 연구 개요, 그리고 현황 분석, 그리고 유형 분석, 판단 분석, 주민 밀접 사무 도출, 마지막 정책 재원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 개요입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주민 밀접 단위 사무의 이양 법제화가 주된 목적이 될 수가 있고,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가 아니라 4개 특례시 수행 한정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 대외적으로 강력한 자치분권의 실현 의지가 중앙정부로부터 굉장히 강하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 실시가 됐고, 그에 따라서 4개 특례시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이나 아니면 시행령에 따라서 차등적 분권에 대한 제도적인 부분까지도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4개 특례시가 당초에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무가 있었습니다. 그게 총 439개인데 이 이양 요구 그 사무를 대상으로 해서 현황 분석, 유형 분석, 적합성 판단 분석, 그리고 이양 법제화 분석 등을 토대로 해서 주민 밀접 사무에 대한 법을 어떻게 개정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 등을 마지막으로 도출을 했습니다. 다음 연구 범위입니다. 공간적 범위로는 4개 특례시고요. 시간적 범위로는 기준 연도와 목표 연도 모두 2021년으로 설정했습니다. 대상적 범위는 4개 특례시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단위 사무인 439개를 대상으로 했고, 유형 분석, 판단, 법제화 분석 등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유형 분석에서는 그 당초에 439개 단위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세출별 예산 기능, 그러니까 12개 분야 51개 부문으로 좀 분류를 했고, 그리고 개별 단위 사무에 대한 유형 및 성격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판단 분석에서는 439개에 대한 단위 사물의 어떤 이양의 적합성을 판단을 하는데, 판단 기준으로서는 지금 현재 분권위에서 쓰고 있는 일반 기준과 세부 기준을 그대로 적용을 했고, 추가적인 기준으로 주민 밀접 기준을 추가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제화 분석은 시급한 이양이 요구되는 주민 밀접 단위 사무를 도출을 하는데, 이 단위 사무를 도출을 할 때 주된 기준은 앞서 말씀드린 주민 밀접 기준 등을 토대로 해서 단위 사무를 도출을 했고, 도출된 주민 밀접 단위 사무별로 근거 없는 개정안을 개발하는 게 본 연구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연구의 체계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4단계로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4개 특례시 이양 요구 단위 사무에 대한 현황 분석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당초에 439개에 대한 단위 사무의 현황은 자치분권위원회 사무조사서를 바탕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사무조사서에서 유형을 보면 분야, 기능, 유형, 중요도, 이양 방법 등으로 좀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분야도 보시는 것처럼 일반 행정부터 사회복지, 기능은 가나다 순대로 해서 170개 기능, 그리고 유형은 보시는 것처럼 특례, 그리고 불필요한 사전 통제, 역차별 사례, 그리고 중요도는 상중하, 이양 방법은 지방법 시행령이라든지 개별법까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들을 토대로 한번 현황을 살펴보면, 일단은 분야별로 살펴보면 보시는 것처럼 건설 교통 기능을 포함한 도시계획 기능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형별로 봤을 때는 특례에 대한 부분이 전체에서 94.5%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내에서도 사무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중요도로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대부분 50% 가까이가 상해라는 중요도를 좀 갖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양 방법별로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이라든지 뭐 이거보다는 개별법에서의 어떤 법률 개정이 보다 더 많은 그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공통요구 단위 사무에 대한 유형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분석 체계로는 지방자치단체별 세출 예산 기능별로 12개 분야 51개 부문으로 일단은 분류를 했고, 각각의 사무를 유형별로, 즉 국가사무라든지 국가위임사무, 광역자치사무, 광역위임사무, 공동사무 등으로 재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 성격은 내용별, 목적별, 대상별로 분류를 해서 439개에 대한 유형 특성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먼저 세출 예산 분야 12개 분야로 봤을 때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교통 및 물류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에서 19.1% 정도가 해당 사무에 해당하고요.
이제 쉬운 한계 부문별로 쭉 한번 구분해서 나타낸 표입니다. 다음은 사무 유형별 분석 권리고 합니다. 일단은 세출 기능별로 분류를 하되 사무 유형별로 국가 사무인지 아니면 위임 사무인지 광역 사무인지 공통 사무인지를 한번 분류를 해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광역 자치 사무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무 성격별 분석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사무들이 기획보다는 집행 기능, 그리고 목적별로는 규제보다는 비규제, 그리고 대상별로는 정보 간 관계보다는 정보와 민간 간의 관계에 해당되는 사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는 공통요구 단위 사무에 대한 적합성 판단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판단 분석 체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권위에서 적용하고 있는 일반 기준과 세부 기준, 그리고 본 연구에서 추가로 적용한 주민 밀집 기준으로 해서 단위 사무에 각각의 이양이 적합한지에 대한 전문가 판단을 진행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의 판단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자료입니다. 판단 분석 결과를 세출 12대 분야별로 한번 구분을 해보니 적합성 판단 결과 전체 432개에서 338개, 즉 78.2% 정도가 전문가 판단하에 이양이 필요하다, 적합하다라는 좀 판단이 나왔고요. 94개 사무에 대해서는 이양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주민 밀접 사무의 도출입니다. 앞서 연구 체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세 가지의 판단 기준 중에서 주민 밀접 기준을 적용을 해서 이양이 적합한 사무들 중에 시급히 주민 밀접 사무이기 때문에 시급히 이양이 요구되는 사무들을 추출을 해봤습니다. 그 추출을 해봤더니 총 71개의 사무가 추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71개의 단위 사무에 대한 사무 명칭입니다. 일반 공공행정에서는 지방세 1천만 원 이상의 체납자 금융거래 정보 제공이라든지, 문화관광에서는 도서관 발전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추진, 환경 분야에서는 먹는 물, 공동시설의 위생관리계획 수립이라든지, 지역 및 도시 이쪽에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이러한 어떤 각각의 권한들을 포괄해서 총 71개가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71개의 각각의 단위 사무에 대해서 그러면 특례시로 권한이 이양이 됐을 경우에 개별법들은 어떻게 개정이 돼야 되는지 법제화 방안까지를 도출을 해봤습니다. 총 71개를 여기서 다 소개해드리는 것은 시간상 무리가 있기 때문에 대략 한 4개 특례시에서 꼭 개정이 필요한 것들로만 해서 한 7개 정도를 간략하게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특례시 교육훈련기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겁니다. 요거는 지금 현재 권한이 광역 권한으로 되어 있는데 광역뿐만 아니라 특례시에서도 해당 권한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권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도의 권한이지만 특례시에도 좀 필요하다. 다만 이제 특례시 행정협의회가 지금 그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법정 조직으로 지금 못 받고 있으나 어찌 됐든 여기에서처럼 특례시 행정협의회도 어느 정도의 법적 기구로서 활용이 가능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권한 확대입니다. 여기서처럼 특례시의 산업단지 개발 지원센터 및 지방산업단지 계획 심의위원회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장이 좀 필요하다라는 주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는 항만시설 개발 운영 및 공유수면 기본계획 수립 등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광역의 권한을 특례시에 부여해달라는 그러한 내용들이고 관련 법령의 개정안들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역자율형 수도권 공업지역 공급 물량의 배정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광역의 권한인데 이것도 특례시로 권한 확대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특례시 내 혁신도시 지정 가능 근거 마련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폐기물 처분 부담금 부과 및 징수 권한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례시의 어떤 재정적인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권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수용위원회 설치도 마찬가지고요. 광역 권한을 특례시까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말씀 드린 바대로 간략하게 7개 사무만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관련 내용들은 혹시 필요하시다라고 한다면 연구의 최종 결과물들은 제가 따로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어떤 법제화 방안까지 연구를 진행을 하고 이러한 개별법 개정안들을 이제 도출을 하면서 이제 연구자들끼리 향후에 이제는 어떻게 특례시 권한 확대를 해야 될지에 대한 정책적인 제안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크게 4가지입니다. 지방일괄 이양법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고요. 기초자치단체들 간한 상생적인 네트워크, 그리고 광역과 기초 간 조정 협의체 구축이 필요하고 자치분권 개헌을 위한 실현 노력이 필요하다. 뭐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 이제 학자분들께서도 강조했던 부분들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이제 사회를 보고 계신 정재진 박사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3번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방제적법 전면 개정안이 시행되기 이전까지 대부분 기초자치단체들은 광역보다는 중앙정부에 어떤 매달리는 형태였습니다. 하나의 권한이라도 더 얻어내기 위해서 분권이라든지 아니면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까지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면 이제부터 중요한 거는 광역과의 관계입니다. 지금 지방자치법 시행이 되고 있고 그 내용이나 시행령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광역을 비롯한 기초자치단체들이 서로 경쟁 관계가 돼버린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특례 사무가 있으면 필요 절차에 따라서 행안부에 어떤 요구를 하고 뭐 내부적인 협의를 거치고 승인을 거치고 그다음에 법 개정하고 일련의 프로세스가 지방자치법이나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각계 지방자치단체들끼리 서로 경쟁하는 이러한 구도로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 내에서 특례시에서는 어찌 됐든 지금의 권한보다는 보다 더 많은 권한들을 확보를 통해서 시민들의 어떤 그 복리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중앙 정부가 어떤 그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광역하고의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보통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들끼리 알아서 해 결과만 가져와 그냥 뒷짐지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광역자치단체를 배제를 하고 중앙정부만 상대하니까 지금 현재처럼 지방자치법이 시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특례시 권한은 실질적으로 만들어진 게 없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뭐 1차 지방 일괄 이양법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대부분이 국가사무가 광역으로 이양이 됐지 기초자치단체로 이양된 거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뭐 2차 일괄 이양법도 아마 그러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누구나 다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뭐 아마 지속적으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보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결과론적으로 이제 광역하고의 어떤 그 협의체, 뭐 가칭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좀 공식화를 시켜서 광역과 같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매우 방대한 분석을 통해서 소중한 정보를 좀 도출해 내신 것 같고요. 이게 한 뭐 1, 2년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닌데 아주 철저하게 분석 방법론과 틀을 잘 만들어서 분석을 좀 진행하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우리 그 전성훈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광역과의 관계는 참 저희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이기도 하고요. 예컨대 그런 거죠. 외람되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공무원 생활을 한 5년 그 재정분석 팀장으로 하면서 도 같은 경우는 이미 수원 고향 용인이 특례시가 되기 전부터 뭔가가 요구가 될 때마다의 시나리오를 이제 다 만들어 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초롱성과도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부터라도 좀 적극적인 대응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우리 현승현 박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셔야 되는데 파워포인트 자료긴 한데 어떻게 이걸로 발표를 하십니까? 아니면 이걸로 발표를 하실까요? 이걸로? 네네. 그러면 우리 현승현 박사님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용인시정연구원에 있는 현승현 박사입니다. 우선 이런 발표할 기회를 주신 거에 대해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추진했던 연구도 마찬가지로 4대 시정연구원의 공동으로 진행되었던 과제 일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지난해 저희가 용인시정연구원 내에서도 자체적으로 했던 그 연구 성과물을 같이 결합해서 발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게 시청 차원에서 비공개 요청을 하는 바람에 그래서 여기에 실지 못한 점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우선은 4대 특례시 행정수요 비교 및 행정대응 방안 모색으로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여기서 이제 행정수요를 판단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하게 봤던 건 이제 기준입니다. 이 기준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많이 이야기하고는 울산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4대 특례시의 행정수요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분석을 진행을 했었고요. 행정대응 방안 모색과 관련돼서는 각계 그 지방 행정과 관련된 전문가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어떻게 행정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될지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를 여기 유인물에 적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발표의 순서는 특례시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행정 수요 분석 설계, 특례 사무원 발굴 방향, 그리고 행정 대응 방안 모색, 이렇게 크게 4가지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특례시의 필요성입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이미 많이 논의가 됐던 사항인데 크게 2가지로 압축됩니다. 첫 번째는 대도시에 대한 행정의 특수성과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이런 과감하게 제도적인 것을 권한을 이양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고요. 왜냐하면 인구 집중도라든지 이익 집단들에 대한 갈등 그리고 주민 요구가 굉장히 많아지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모든 걸 소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번째는 차등적 분권화와 포괄적 유행입니다. 대도시라는 특성상 인구가 밀접돼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한 역동성과 효율성 그리고 다른 지자체와의 도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이런 차등적 분권화에 대한 논리가 여기에도 동시에 적용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등적 분권화에 대한 논의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프랑스라든지 영국, 미국 등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특례시 필요성과 관련된 크게 4가지 방향으로 요약 정리해 볼 수 있는데 광역시와 유사한 수준의 행정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현장이었고 도시 발전을 위한 행정 자율성이 제도적으로 제약돼 있다는 문제점. 3번째로는 행정 전문성과 차별성이 요구되는 시점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 사무 및 조직 특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도시의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논리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특례시와 관련되어 있는 유사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크게 일본에 있는 정령지정도시 사례가 있고요. 특히 일본 정령지정도시 사례는 시정촌 단위에서 도도부연의 그 광역 단위의 약 80% 정도 권한을 이양받아서 할 수가 있는 게 특징이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 관련된 사례를 정리하다 보니까 정령지정도시로 지정되어 있는 도시 중에서 대도시 관련돼서는 구가 있습니다. 일반 구가 있는데 그 일반 구에 다 부구청장, 국장들이 다 배치가 돼 있는 게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그만큼 좀 기초 단위에 대한 재정권이라든지 조직에 대한 특례가 굉장히
잘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영국 통합시, 독일 자치시, 그리고 프랑스 메트로폴 등이 있는데요. 프랑스 메트로폴은 아시다시피 기초자치단체나 이게 꼬민이라는 굉장히 작은 단위가 이제 결합해서 만들어진 그런 하나의 새로운 자치단체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인구 50만 이상으로 자발적으로 이 꼬민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것을 이제 메트로폴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도 단위 권한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권한을 부여해주고 있고, 대표적인 도시가 프랑스에 있는 리옹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도시들이 있습니다. 네, 마르세유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제 특례시도 우리나라도 이런 측면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고, 현재는 이제 명칭으로서만 이제 특례시라는 명칭이 있는데 실질적인 사무라든지 권한을 이양받아서 좀 더 보다 효과적으로 지역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행정 수요 분석 설계입니다. 우선은 4개 도시하고 울산시하고 비교하기 위해서는 동일하게 데이터가 수집이 되고 분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통계 연보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분석을 했고요. 이것을 가지고 표준화 점수하고 맥스 민 기법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1이고 최저값은 빵,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상대적인 차이를 분석을 해서 이걸 종합지수화해서 나타낸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행정 수요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연구됐던 모습을 참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 많이 있었던 거는 공통적으로 다 이야기하고 있는 인구 관련돼 있는 지표들, 그리고 보건복지 관련된 지표들, 그리고 도시기반 시설인 도로 포장, 상하수도, 그리고 뭐 면적 같은 것들이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일자리, 문화관광, 안전, 교육 이렇게 해서 지수를 도출을 해서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연구됐던 것보다는 보다 많이 지수를 넣고선 분석했다는 게 이 연구의 차별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한 총 40여 개 정도 변수를 넣고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선정해서 분석했던 지표는 인구 수요와 관련된 출생자 수, 노인 수, 장애인 등록자 수, 외국인, 인구 밀도 등이 해당되고요. 도시 기반과 관련돼서는 도로 포장률, 주택 보급률, 상수도 하수도 보급률, 생활 폐기물 배출량, 공원 면적 비중 등이 포함됐습니다. 보건복지 쪽에서는 노인 여가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병상수, 보육시설, 공설 화장시설 및 보안시설 등이 들어갔고요. 일자리와 관련돼서는 고용률, 경제활동 인구수, 취업자, 여성 고용률, 청년 고용 등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산업하고 이제 농촌인데요. 이거를 보기 위해서 제일 많이 보고 있는 1인당 재활지피하고 제조업체 수를 포함시켰고요. 그리고 농업 관련돼서는 농감이 농업인구, 그리고 농업진흥지역, 그리고 일반 산업단지 등을 변수를 포함시켰습니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문화기반 시설, 체육, 용지 면적, 관광객 수, 공공체육시설, 언론매체 등을 포함시켰고요. 시민 안전과 관련돼서는 119 구조처리 건수, 한 건당 화재 발생액, 소방 대상 물수, 그리고 범죄 발생률, 교통사고 발생 등을 포함시켰습니다. 교육과 관련돼서는 교원 1인당 학생 수, 공공도서관 이용자 수, 그리고 평생직업교육학원, 유치원, 대학교 학생 수 등을 포함시켜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은 인구와 관련되어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수요가 예측이 되는 게 수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울산은 0.5로서 이게 중간에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고양과 용인은 그에 따라서 약간 열악한 것으로 나타난 게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인구 관점을 봤을 때는 울산보다는 창원, 수원이 더 수요가 많다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도시 기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기반 시설이 워낙에 탄탄하게 이게 설정된 것이 수원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울산이 0.49, 이것도 이제 중간 정도 수준이었고, 용인과 고양, 창원들은 여전히 도시 기반 시설을 계속 확충을 해야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자리와 관련돼서는 마찬가지로 수원이 압도적으로 일자리가 많은 걸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원, 고양이었고, 그거보다 못한 것이 이제 울산이고 용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걸 보면은 일자리에 대한 환경 요건도 울산보다는 고양, 창원, 수원이 훨씬 월등히 높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산업, 농촌과 관련돼서를 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워낙에 이제 산업 관련돼서는 특화되어 있는 지역이 울산, 창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울산보다도 창원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용인, 고양, 수원은 굉장히 산업이란 농촌이 이렇게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문화관광 측면에서 보면은 용인이 그 민속촌이라든지 에버랜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인프라라든지 관련 업체 수가 많아서 그래서 압도적으로 이건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반면에 문화관광 관련된 수요는 울산이 가장 낮게 나타났고요. 또 창원, 고양, 수원보다도 울산이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와 관련돼서는 창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고양, 용인, 그리고 수원, 그리고 울산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보더라도 솔직히 창원이 병원이 진짜 많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해봤는데 그 종합병원 수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이제 차이가 있었고요. 근데 울산은 그 정도보다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시민 안전 관련돼서는 울산이 압도적으로 많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소방이라든 경찰을 별도로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 다음에 이제 소방을 가지고 있는 창원이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높게 나타났고, 고양, 용인, 수원 이렇게 열악한 걸로 나타났는데 그중에 인구가 제일 많은 수원이 시민 안전 측면에서는 좀 열악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과 관련돼서는 저도 이게 또 의외여서 이제 용인이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고요. 살펴보니까 용인이 4개 특례시와 울산시보다 대학교 수가 더 많더라고요. 네. 도서관 수도 더 많고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있었고요. 그리고 뭐 울산, 수원은 비슷한 정도 수준이었고 제일 열악한 건 이제 고양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걸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평균 내서 계산을 해보니까 울산보다는 창원이 오히려 종합적으로 행정소유가 더 많은 걸로 나타났고, 수원하고 울산하고 행정소유가 유사한 수준이었고, 용인하고 고양은 그에 좀 못 미치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걸 보면은 울산이 가지고 있는 권한에 비해서는 그 4대 특례시도 마찬가지로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그만큼 해줄 수 있는 게, 시민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상대적으로 많이 없다는 측면이 것으로 이렇게 기결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각 도시에 정말 필요한 특례 사무가 무엇일까 이제 검토를 하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이제 방향성만 이제 제시를 했고, 원래 본 보고서에는 이거에 따른 추가적인 그 사무를 발굴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거는 제외하고 방향성만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첫 번째 수원시 같은 경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구가 굉장히 인구 수요가 높기 때문에 이거를 대응할 만한 행정 조직이나 인력 확보가 굉장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다문화에 대한 지원, 생활 폐기물, 사람이 많다니까 당연히 생활 폐기물이 발생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이거에 대한 권한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고, 복지시설, 청년 고용, 관광 서비스, 체육시설, 소방활동, 대학교 지원 등이 이제 특례사무 발굴 방향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이제 제시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창원시 같은 경우는 저출산 문제가 가장 그 지역이
이걸 왜 얘기하냐면 인구 유출이 다른 세계 특례시에 비해서는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 해결하기 위한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장애인 지원 그리고 생각외로 창원시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세개 지자체가 합쳐졌다니까 면적이 굉장히 큽니다. 그에 따른 도시개발 수요가 많은 것을 보고 있고요. 수도 서비스, 공원 조성, 복지시설, 보육시설, 청년고용, 산업단지, 또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도 필요한 사항이고 농업진흥 그리고 문화시설 측면에서 특례사무를 발굴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방향을 잡게 되었습니다. 고양시입니다. 고양시는 저출산 고령화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인구뿐만 아니라 도시 개발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권한이 또 필요한 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수도 서비스 그리고 또 도시 개발을 하게 되면 또 마찬가지 공원을 잘 조성을 해야 되는 문제. 그리고 노인, 의료 서비스, 보육시설 일자리 창출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족 도시로 가기 위한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 그리고 문화시설 그리고 소방활동들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용인시도 마찬가지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고요. 대신에 다른 수원하고 비슷한 문제인데 다문화 외국인 수가 많은 측면이 있어서 이런 분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또한 용인시도 경기도 내에서 굉장히 큰 면적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도로를 지속적으로 확충을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고 택지 개발 그리고 수도 서비스의 제공, 공원 조성이 필요하고요. 이 외에도 공공의료 시설이 좀 부족한 측면이 있고 일자리도 다른 세계 특례시에 비해서는 가장 열악한 이때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책적인 수요가 있을 것으로 봤고요. 마찬가지로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범죄 예방과 관련돼서는 여기 특히 용인시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범죄 예방에 대한 것이 필요하고 마찬가지로 다른 지자체와 동일하게 또 소방활동에 대한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이제 특례사무 발굴 방향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관련 법률을 검색해서 이제 특례사무에 대한 추가적인 발굴 작업을 또 진행을 했었는데요. 우선은 그걸 토대로 이제 제시한 거 가지고 이제 분석을 진행을 하면서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제 용인 특례시가 되면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 의견 수렴 한 15분을 대상으로 이제 물어봤습니다. 특례시 출범 이후에 처음에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던 게 차기 대선에 공약화를 해야 한다. 이거를 현재 이제 대통령 이제 선거 기간인데 이걸 이제 공약화해서 이제 시민 설득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다음으로는 특례시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시키고 시민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내실화 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시민들은 특례시가 되면 뭔가 될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명칭만 보여졌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갖고 온 권한은 그렇게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정보를 업데이트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와 이제 원활한 행정을 하기 위한 인적 역량을 스스로 확립하고 이것을 가지고 특화된 행정사무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특히 특례시 전환 대비 발전적인 실전 방안 도출하고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공무원 스스로의 행정 역량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무조건 이양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스스로도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특히 광역 수준의 그런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역량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특례시의 방향과 목표가 담겨있는 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지역 내 합의를 도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시의원 대상으로
특히 시의원분들이 제대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걸 충분히 설명하고 주민센터를 활용해서 주민들의 특례시가 왜 필요하고 이거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한 지속적으로 설명을 개최하고 의견 수렴하는 기회를 제공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정부 간 관계 설정 방안 관련돼서는 이건 이제 중앙부처하고 이제 경기도와 이제 관계 설정인데요. 첫 번째로 이야기는 그겁니다. 4개가 특혜를 받는 이런 특례시라고 생각하도록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차등정 북권의 논리에 맞춰서 이거를 하기 위한 시발점으로서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장기적으로 이들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설득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헌법 개정이라든지 지방자치법 개정, 일괄이양법 제정 등 구분해서 접근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봤을 때도 정부가 관계 설정에 무조건 이양해달라고 떼쓰고 조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제 설득시켜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고 이것이 법률적으로 이제 제도화되길 바란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세 번째로 얘기했던 거는 아까 울산이 갖고 있는 강점 중에 하나가 시민안전 분야에 있었는데 자치 경찰과 자치 소방을 등 민생과 직결되는 사무를 꾸준히 요구를 해서 이거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시민들한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라든지 재정 여건이 고려가 된다면은 확보가 된다면은 충분히 필요한 사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중앙정부 상대로 할 때 무조건 조직을 늘려달라고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예산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재정 특례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례시 관련된 행정협의체의 기능 강화와 진역균형 발전과 도시경쟁력 확보를 하기 위한 조화로서 이런 특례시 제도가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가야 한다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특히 이제 경기도 내에 있는 특례시 같은 경우 경기도와 협의체를 구성해서 최대한 빨리 구성해서 협의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경기도와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이거 필요하다. 결론적으로는 맨 밑에 썼지만 경기도의 권한과 예산을 제로성 관점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성 관점으로 접근해서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부터 시작을 해서 차츰차츰 이런 권한을 요구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권한 뺏어오는 게 아니라 같이 한번 해보자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공동연대 방안과 관련돼서는 우선 4개 특례시만 가는 것이 아니라 50만 이상 시와도 꾸준히 관계를 설정하고 같이 지방자치를 구현해 나가는 동지로서 인식을 갖고 공동으로 협조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탑다운이 아니라 바텀업 관점에서 접근해서 인구 50만 이상 도시와 공동협력 체계를 구축을 해야 한다. 그리고 50만 이상 대도시를 어떻게 포섭하는가에 따라서 향후 중앙정부 상대에 대한 협상력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실질적으로 50만 이상 대도시 국회의원 수하고 4개 특례시 국회의원 수 비교하면 월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4개 특례시와 인구 50만 도시 간의 공동연대를 추진할 수 있도록 같이 이제 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지방의 소외된 도시들과 자매 결연을 확대하고 협력적으로 산업, 문화 분야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는 장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특례시 출범 이후에는 단일한 공동 연대 조직 구성보다는 다중적이고 축적되는 공동 연대 구성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행정대응만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특례 권한 확보를 위한 중간지역 지원 조직 구성, 이미 이제 조직이 구성돼 있으니까 이제 제대로 활동하시는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관련 학계 전문가 협의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시민과 함께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설득 과정이 요구된다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으로는 크게 5가지 꼽았지만 앞서 그 전성훈 박사님이 이해하신 것 거의 동일한 맥락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설명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제로 우리 현 박사님 발표하신 거 보니까 용인시에서 굳이 이렇게 공개를 하지 말라라고 한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내용적으로 보면. 그런데도 이렇게 공개를 해주셔서 너무 좀 감사드리고요. 자, 순서에 따라서 우리 유수동 박사님께서 이게 지금 지정 토론으로다가 아닌가요? 이건 다 자유롭게. 이건 2개 다 읽어갖고 오셨어야 되는데. 자, 박사님 10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발제에 대한 토론을 맡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유수동입니다. 먼저 의미 있는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연구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것들을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특례시 지정으로 인해서 행정적 또 재정적 권한 강화를 통해 또 지방 재정이 확충되고 또 이렇게 늘어난 예산을 통해서 복지와 교통 또 여기 나와 있는 사무들처럼 뭐 문화시설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변화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큰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자치분권의 방향은 지방정부에서 각 수요에 맞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그런 행정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고 또 보다 많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 발표해 주신 내용들에 대한 이제 분석적이고 또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한 완성도는 높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연구 결과의 의미와 또 실천적인 방향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발표를 통해서 특례시 이양 사무와 또 주민 밀접 사무 그리고 행정 수요들을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자체의 관점과 또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이 자치분권의 방향과 또 사무 이양에 대한 의사결정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 두 연구는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차 지방일괄 이양법 제정으로 400개의 사무가 이양이 되었는데 잘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대부분 단순 집행 처리 업무였기 때문에 권한은 없었습니다. 또 물론 관점의 차이는 있겠으나 2차 지방일괄 이양법의 경우에도 이 같은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바로 의사결정에 있어서 지자체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연구들에서 도출된 행정 수요와 또 사무들을 근거로 하여서 정부의 자치분권과 사무 이양 방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례시에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사무도 있고 또 특례시마다 행정수에 따른 필요한 사무에서 차이가 존재하는 것처럼 50만 대도시 그리고 또 광역과의 관계 등 또 보다 많은 현안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4개 특례시 시정연구원에서 공동으로 진행한 이 연구들은 선제적인 연구로서 다른 지자체들에게 자치분권과 또 행정 대응 방안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또 그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치분권의 방향은 지방정부 중심의 행정 서비스 체계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러한 지방중심 행정 서비스는 중앙정부로부터의 권한 이양, 또 지자체의 자율성, 또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서 이러한 지방정부의 정책과 행정적 지원이 주민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연구에서 이러한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연구 결과들은 이러한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양 사무에 대한 재정 그리고 인력이 동시에 이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이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앞으로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와 함께 이렇게 행정 대응 방안에서 제시해 주신 것처럼 자치분권을 위한 확대 여론 조성 그리고 다양한 의견 수렴 또 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제시해 주신 이런 행정 대응 방안들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매우 구체적이고 또 적실성 있는 대안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대안들의 추진을 위한 또 세부적이고 단계적인 전략 수립과 또 각
대안들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연구 결과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전략적으로 추진한다면 특례시의 권한과 위상은 높아지고 보다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 공론화를 통해서 정치적, 행정적, 또 지역사회적인 그런 합의와 추진 노력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과거와는 다르게 이러한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한 권한 이양에 관한 사회적인 논의가 새롭게 이루어져야 할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 두 연구 결과들은 우리 사회에 주는 정책적이고 또 실천적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 페이퍼는 이 연구들은 연구자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자, 또 지자체 공무원, 그리고 지역 시민들에게도 많은 관심과 또 기대를 일으킬 수 있는 연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연구 내용들을 보면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점은 이 연구 결과들을 바로 실현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또 실질적인 자치분권 그런 실현을 위해서 앞으로도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유수동 박사님, 지자체 의견을 좀 반영할 수 있는 이런 프로세스를 좀 만들고 그 과정에서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게 타당하고, 특히 이제 우리 두 연구자께서 발표해 주신 이 자료의 중요도, 소중함을 함께 공유해 주셔서 시민 또는 또 공무원들과도 좀 공유를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소중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혁 박사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논문 발표 잘 들었습니다. 최근 그 지방자치법 개정되면서 특례시 조항이 드러난 것을 고려한다면은 시적절한 논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 연구는 우리 먼저 발표하는 전성훈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술적 연구라기보다는 실무적 연구,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연구라고 보는 측면에서 유용성은 높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검토를 하기 전에 제가 연구의 출발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게 어디서 연구 출발했냐라고 봤더니 사무에서 연구를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위 사무, 또 행정 수요, 또 이제 행정 수요를 사무라고 본다면, 근데 그 출발에서 그 단위 사무나 행정 수요에 대한 명확한, 지금 우리가 개념적으로는 알지만 이제 규정이 안 돼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앞에 조금 더 네, 그 연구 보고서의 앞에 부분이 좀 들어가서 명확하게 그 정의를 내렸으면 좋지 않나. 그리고 그게 이제 이건 한계 중에 하나인데, 그 단위 사무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 사무는 우리가 특례를 하겠다라고 하지만은 그게 그 업무를 실제로 집행을 하다 보면 다른 사무하고 연결해서 거기서 또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달성을 못하는, 행정수에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행정수의 트렌드가 단일 사무만 하다가 이제 복합 사무로 돌아가고, 또 늘어나고, 또 단절적으로 사무를 하다가 연계해서 사무를 하고, 또 분절적으로 하는 사무를 이제 통합적으로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연구학을 나중에 통합적으로라든가 연계하고 복합 사무로 해서 문제를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제언도 뒤에 아마 하면 어떻겠냐라는 부분이죠. 그런 측면에서 특례시에 있는 주민들은 그 자기들의 행정 수요를 국가가 해결해 줘야 된다, 광역이 해결해 줘야 된다, 아니면 기초가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행정이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주민 입장에서의 행정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그 사무를 만들어서 그게 다른 사무하고 연계해 갖고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걸 하면 어떻겠냐라는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해봤고, 그리고 지금 전성훈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많은 사무 분류 아주 세부적으로 잘 해주셨고, 뭐 논리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이 특례 사무 특례시 발굴에 관한 법제화 연구인데, 사실 기초에서 법제화 연구를 했을 때 그게 서두에 실무적인 연구라고 했는데, 실제 법이 바뀌기 위해서는
과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법을 개정하기 위한 프로세스 상에서의 이해관계자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되게 정책적 재원에 들어가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지금 여기 그 뒤에 부분에 정책적 재원이라고 쭉 좋은 말씀 많이 쓰셨는데 그보다는 이제 지금 이게 해결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해자 관계가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고 또 법제처가 될 수도 있고 행안부가 될 수도 있고 광역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해관계자가 이 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요게 좀 정책적 제안 안에 좀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이제 최종적으로 법을 개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 목표인데 그 개정하기 위해서 법을 개정하지 않지만은 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을 개정해서도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예를 들어서 행정안전부 집행부서에서 그 관련 부서에서 자기들 영으로 개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광역과 기초 간의 문제를 자기들이 합의해서 오면은 충분히 개선 시행령을 개정할 수 있는 이유 논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느 한 사무에 대해서 광역과 특례시 간에 합의가 돼서 그걸 행안부에 제안을 시행령 해달라라고 하면 국회 통과하지 않고 바로 시행령으로 규정을 개정을 해서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 현실적인 걸 반영을 해서 조금 더 지금 이거 하게 되면 아마 법 개정하려면 국회들하고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실제로 장기적으로 법을 개정해서 해야 될 부분들, 단기적으로 즉시적으로 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할 거, 요거 좀 구분해서 접근하면은 지금 원하는 이런 내용들이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거 좀 지원을 해드리고, 두 번째로는 행정 수혜에 관한 그 특례에 관한 내용 쭉 우리 현 박사님께서 좋은 내용 많이 하셨고 또 이 그 수치를 가지고 쭉 그 하니까 논리적으로는 뭐 충분하게 그 제시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특례시 부분에서는 그 다른 해외 사례를 좀 들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많이 외국은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 특례시를 도입하기 위한 논리도 되지만 반대 논리도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심해서 제시해야 돼요. 행안부가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저희 정룡시가 있고 통합시가 있고 자치시가 있는데 뭐 저희 정룡시 같은 경우 일본도 많이 좀 줄어드는 경향도 있고 그리고 또 거기 우리하고 제도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다음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사례로서 조금 들지만은 너무 강조하지 않는 게 현실적으로 좋지 않나라는 부분이 들었고 그리고 뭐 뒤에 아까 제안하실 때 50만 이상 도시까지 같이 특례시를 만든다는 얘기를 같이 동질적으로 제시해야 된다는 부분을 해주셨는데 저는 조금 더 나아가서 지금 특례라고 하는 것을 특례 기준이 뭐냐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규모 아니면 역량 아니면 뭐 정도 뭐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그거를 규모가 커서 특례라고 하면 규모가 작아서도 특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작은 데로 특례를 주고 규모 큰 데도 주고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각 지방의 다양한 지역 특성을 반영해서 자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행안부가 딱 일률적으로 무자들이 짜라갖고 똑같이 행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닌다는 그 대전제하에 우리가 대도시 이런 특례를 가졌으니까는 소도시는 이런 특례를 주세요라고 하도 되지 않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는 그 예를 들어서 행안부에서는 자기들이 작은 도시에 특례를 줘야 된다라고 얘기는 못해요. 근데 대도시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특례를 거기 같이 하라고 한다면은 같이 모든 지자체가 다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그러면 각 지자체별로 다 자기네들 특례를 발굴해서 자기네들 맞는 행정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이게 맞춤형 행정이 된다라는 그런 대전제하에 어느 규모 인구 비율 이걸로 계속 좁혀서 생각하지 않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분석하신 이제 데이터를 보면 거의 이제 통계연보 이런 쪽 가지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수원시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수원시에서 통계연보에 나온 인구로 해서 행정 수요를 얘기하는데 수원시나 성남시 같은 경우는 인구보다 더 많은 행정 수요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사실 여기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성남 같은 경우도 자기네들 100만이 안 됐지만 주변 도시 광주에 있는 행정 수요도 자기들이 해야 된다라고 해서 또 수원도 그 수원 지역에 있는 용인시 수요도 우리가 커버를 해야 된다. 지금 뭐 120만인데 자기는 150만 정도 수원은 그 정도의 수요를 가져야 된다. 그럼 그거는 인구 이동에 의한 그 수요
요거 부분을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한다면은 조금 더 스톡 개념이 아니라 플로우 개념으로 해서 조금 정보를 더 넣으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이제 행정 수요라는 것이 그 저기 사무 발굴의 방향이라고 쭉 제시를 해주셨는데, 내용을 보면 거의 뭐 크게 각 지자체별로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분석을 해보면 거의 비슷할 겁니다. 우리나라 저기 지자체가 전혀 다른 지자체가 없고 거의 유사하게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행정 특례 사무 발굴에 대한 전제는 수요 관점이에요. 이런 수요가 있을 거다라고 해서 했는데, 이거는 수요고 지금 지자체에서 특례시에서 하려고 하는 공급입니다. 그러면 수요와 공급을 똑같이 일치시켜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한번 물음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온 게 저출산 고령화 문제예요. 그럼 저출산 고령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례시에서 우리는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럼 어떤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또 다른 거예요. 이거는 행정 수요는 저출산이면 저출산 해결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직접 보조금 주는 게 있고, 아니면 병원을 설치하는 게 있고, 일자리 설치하는 게 있고, 뭐 교육기관을 설치하는 게 있고, 그래서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출산할 수 있게 하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럼 그거는 저출산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교육부는 교육 파트에서, 또 일자리는 또 일자리 파트에서 다른 데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이런 저기 내용들이 그 수요자 관점에서의 수요 관점에서 행정인데 저 사무인데, 공급 관점에서 행정 사무를 발굴하면 어떻겠냐라는 것이에요. 그 하는 저기 힌트를 드리면은, 제가 한 3년 전에 저기 충남도에 관한 그 도 업무를 한 분석한 적이 있어요. 재정적인 측면에서. 근데 충남도에서 그때 이 도지사가 우리는 저출산과 여성에 대한 그 방향을 그 포커스를 맞춰 그쪽에 재정을 많이 투입하고 인력을 많이 투입하겠다라고 해서 그 부서를 엄청나게 많이 확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전체 중에서 유능하다는 분이 다 여성복지과나 이런 쪽에 가고 여성정책과로 갔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돈을 예산을 많이 줘서 분석을 해봤는데, 그 여성정책과에서 하는 업무 중에 92%인가 93%가 기초의 보조금으로 나가요. 광역에서 기초로. 그러면 그 업무는 광역에서 하는 게 기초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기초에서 그 업무를 대부분이 다 하고 광역은 돈 얼마큼 잘 배분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거는 사실은 기초 업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광역한테 니네 하면 우리한테 업무를 달라라고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여러 가지 많은 이 특례 사무 발굴에 관한 내용이 있겠지만은, 그 수요자 관점에서 해야 된다라는 얘기 한번 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하는 게 제안인데, 이 행정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사물을 발굴해서 요걸 달라라고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저출산 고령화에 관한 그 문제가 있으면 이걸 해결하는 행정이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해결하는 우리 정책은 이런 걸 할 테니까 이거에 관한 중앙정부의 권한이나 광역의 권한을 우리한테 주십시오. 이게 산자부에서 많이 얘기하는 규제 샌드박스. 어떤 문제를 하기 위해 제품을 개발했는데 이걸 개발해서 상품화 하려고 했더니 이런 규제 저런 규제 때문에 이걸 상품을 못해요. 그럼 이 규제를 통합적으로 다 해결하기 위해서 규제 샌드박스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따와서 특례 사무 샌드박스를 만들어서 제안하면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거는 저기 특례시에서 이걸 만들어 갖고 중앙정부하고 딜을 해서 업무를 가져오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역시 우리 박 박사님은 현장 근무 경험도 있으시고 또 고양시정연구원에서 기초자치단체 연구까지 수행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시다 보니까 우리 전성훈 박사님과 현승현 박사님 발표 내용에 대해서 아주 소중한 코멘트를 해주셨고, 지금까지 좋으신 말씀들을 연구에 좀 녹아넣게 된다면은 훨씬 더 좀 양질의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공식적인 발표와 토론은 다 끝났고요.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참 재미없어요. 사실은 이게 플로우에서 이거 듣는 분들 입장은 아유 저 언제 끝나나 싶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로우에서 이렇게 지금까지 자리를 지켜주셨는데 뭐 우리 처장님이라든지 뭐 좀 한번 토론 또는 뭐 고견도 좋습니다. 어떻게 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특례시 시장협의회 유현영 사무처장입니다. 저는 뭐 이렇게 학술적인 이런 내용에 대해서 코멘트할 그런 거는 안 되고, 저희는 이렇게 실무적으로 이제 법제화를 위해서 지난 가을부터 해가지고 지금 진행을 했고, 일부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제 국회 행안위까지 통과가 돼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 그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있었던 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행안부랑 협의를 해서 이제 특례시 지원협의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의의 정식 맹변은 부시장님들하고 그 행안부 실장님이 참석하는 걸로 돼서 특례시 사무를 발굴해서 이거를 이제 논의해서 어떻게 이제 뭐 할 것인가 정리를 한 다음에 그거를 분권위에 넘기고, 분권위에서 그걸 심의를 해서, 그러니까 이제 원래 절차로 간다면 일괄이양법으로 발의를 해서 가게 되는 이런 이제 절차를 받게 되는 건데, 저희가 이제 지난 가을에 이제 원래 10차례 계획했다 8차례 회의를 해서 86건의 사무에 대해서 같이 논의했고 심의를 해서 이제 부처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제 분권위에 다 넘겼고, 그거를 이제 그거 중에서 이제 미리 좀 심의를 해달라고 해서 16개 사무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그 중에 이제 12건에 대해서는 이게 이양 의결이 났어요. 근데 이제 분권이라는 게 약간 이제 그 구속력이 없는 기관이다 보니까 이제 뭐 권고 수준이었는데, 그거를 가지고 다시 이제 그러니까 2차 일괄이양법에 넣어야 되는데, 그 전에 이미 이제 통과된 게 2차 일괄이양법이 7월 달까지 한 것만 이제 발의돼서 가버려 가지고 좀 늦어 가지고 따로 가는 방식으로 진행돼서, 저희는 이제 그 분권법에 보면 100만 도시들에 대한 특례 사항들 쭉 나열돼 있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넣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지역 국회의원님들 발의를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또 거기서 가서 또 국회에 갔더니 부처의 의견이 중요하다 그래서 동의된 사무만 대해서 뭐 지금 6건 이렇게 통과돼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뭐 여기 이제 아까 이제 발표하신 거에 보면 이제 광역이랑 협의를 좀 잘 하면 이렇게 더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겠냐, 뭐 이런 이제 그 제안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걸 하다 보면 분권이나 아니면 국회에 갔을 때 도의 의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바뀐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노력을 드릴 필요가 없는 그런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자체가 이제 뭐 협의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입법을 해야 되는 문제여서, 중앙정부하고 국회가 해결될 문제여서, 그러니까 광역이랑 저희랑 이제 이런 협력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이런 문제는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시해줬던 이런 것 중에 약간 걸렸던 부분은 이제 그 정도인 것 같고요. 그 현승현 박사님이 해주신 거, 그러니까 이제 그 분석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걸 하고, 뭐 제안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저희 이제 특례시협의회가 어떻게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준 뭐 이런 느낌이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서 잘 검토해서 저희도 이제 더 많은 이제 권한을 가져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에서의 생각과 이제 또 연구하시는 선생님들의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아주 현장의 의견을 좀 정확히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유수동 박사님하고 박종혁 박사님께서 토론을 좀 해주셨는데,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좀 이렇게 재연을 해주신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하나는 우리 그 박사님 발표를 해주신 박사님들께서 좀 뭔가 좀 답변이 좀 필요하신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토론해주신 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그래서 뭐
그게 어려운 것 같지도 않으니까 딱 2분씩 드리겠습니다. 전 박사님 먼저 답변해 주시죠.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뭐 2분까지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언제나 연구를 하면서 항상 마지막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은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관련 전문가분들의 오늘 그 박정혁 박사님과 유스동 박사님께서 고언을 주시는 것들은 앞으로 향후에 유사 연구에 충분히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고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례시는 앞으로 계속 이제 나아가야 될 길이 길고 험난할 테니까 거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고양시정연구원뿐만 아니라 대도시연구원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가면서 권한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바로 현 박사님. 네, 저도 이게 두 분의 의견과 이제 패널 의견 잘 들었고요. 저도 이제 이 연구를 진행을 이제 사계 특례시 연구원 박사님들 같이 진행하면서 느낀 건데, 생각외로 정말 필요한 사무들, 예를 들어 뭐 도시개발이라든지 산업단지 지원 관련돼서는 다 도가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시개발 사무 측면에서 용인시가 난개발 때문에 안 주는 건가 싶기도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했는데, 근데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지 그리고 주민에 대한 그런 요구를 봤을 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주민들은 다 용인시, 예를 들어 용인시에서 다 하는 줄 알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닌데, 그래서 그러한 또 억울함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제 뭐 행정 서비스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특례시가 필요한 제도이고 이에 맞는 권한 이행을 해야 한다는 거는 내게 시정령 공통된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아까 주신 의견 중에서 정말 좀 이제 좋은 의견이라 생각했던 거는 수요하고 공급이 중요한데 공급에 대한 얘기를 제가 안 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연구를 통해서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 발굴 관련돼서 샌드박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특례시를 위한 샌드박스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대표적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할 때 뭐 몇 개 광역시만 이제 제주도하고 그렇게 줬었는데 특례시도 이렇게 해서 좀 규제를 완화해서 이제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또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시간을 최대한 늦게 끌어보려고도 하는데 지금 한 6분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말씀 좀 드리면, 저도 이제 뭐 어찌됐건 지금 뭐 수원시 소속이기는 하지만 연구원에서 별명이 미스터 쓴소리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저는 이제 이 일반 행정과 사무 이쪽보다는 재정을 전공했기 때문에 더 쓴소리를 많이 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예컨대 오늘도 우리 박사님들께서 소중한 발표와 토론을 해주셨는데 그 과정에서 저의 입장은 저 사무 다 갖고 오면 돈은 어떻게 할 건지가 사실은 제일 걱정이었었어요. 그리고 우리 현 박사가 중앙에 건의할 때는 좀 재정적인 걸 건의하라 그러는데, 어제 우연찮게 제가 여기 하루 전에 내려왔다가 그 분권위에 계신 양반이랑 또 같은 방을 쓰면서 이렇게 대화를 좀 해봤는데, 그분들은 역으로 그러는 거죠. 얼마가 필요한지를 얘기를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나중에 우리 박사님들께서 발표해 주신 그 사무가 이양이 될 때 그 사무 비용이 얼마가 되는지도 사실은 이제 추계를 좀 해 주셔야 되는 역할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박종혁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거하고 같은 맥락인데, 사실은 우리가 언뜻 보면 일본에서 지정정령시 할 때 교부세 산식에 좀 반영을 시키고 지방 도로 양여금 쪽에 돈을 넣어줬다라고는 하는데, 엄밀히 따져보면은 그게 마이너스거든요, 지정정령시 입장에서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조금 그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사무에 초점을 두는 것보다 아예 기능에 초점을 두는 거가 어떤가 하는 생각이 뭐 언뜻 들었어요.
그러니까 개별 단위 사무가 오게 되면 사무에 대한 비용을 예컨대 도의 사무였는데 그거 6급 주사가 혼자서 하던 사무인데 요게 특례시로 오게 되면 3분의 1로 쪼개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람 한 명이 필요한 게 아니다라고 걔네는 인식을 해요. 중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관 혼자서 하던 사무인데 이게 지방으로 가게 되면 50만 이상이라고 하면은 18개를 뽀개버려요. 그러니까는 한 명분의 18로다가 하니까 사람 인건비조차 안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우리 박사님들께서 조금 더 그 거시적으로 기능적으로 좀 봐주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쪼록 저 이 사회자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경우도 없는데 이게 시간이 참 길어요. 그 발표 그리고 또 토론해 주시는 분도 막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우여곡절 끝에 제가 17분까지는 밀어봤는데 이거 이상 미는 건 조금 힘들 것 같고요. 너무 소중한 발표 감사드리고 토론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세션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